오늘 북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한 내용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시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시국을 보시면서 많은 걱정과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의 본질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 잘 알게 되었고, 특별히 한국에서 많이 우리가 동경함을 당하도록 요구받았던 유럽식 사회주의 모델의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태리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번 정권, 그러니까 작용화된 정권과 교회의 대립을 요즘 보시면서 그 본질에 낱낱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전선이 드러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통한 일이기도 하지만 반가운 일이라고 또 동시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선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교회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추세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고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와 마땅히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북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정치 안보적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인 만큼 우리가 또 기독교인의 정치의식 차원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공부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룰 생각이고, 저번에 느끼셨겠지만 제가 엄청 스피디하게 열심히 내용을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던지고자 하는 질문들이 이것입니다. 북한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북한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어떠한 북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과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지금의 평화적인 어프로치로 진짜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악마화하는 전제가 과연 북한의 사람인지, 북한이란 나라 자체인지, 아니면 북한의 정권인지, 우리가 그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늘 훈련해야 되고, 그 말에 대한 어떠한 논리에 대한 우리가 대응 방식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북한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마땅히 기도할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건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겪을 때 세 가지 독립운동의 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독립운동의 파는 민족주의, 우리가 이렇게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루는 것, 또 이승만, 우남 이승만처럼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독립을 얻고자 하는 또 움직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세계 공산주의 혁명에 동조하여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김일성은 세 번째 파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애초에 초기 크리스천 패밀리의 아들이었으면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주체 사상과 여러 가지,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딱딱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성부 성자 성신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딱딱 넣으면 이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무척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경만 바꿔 쓰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길림에 있는 육문중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 저희 아들도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무섭고 이상한데 그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게 됐으니 그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도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원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부대가 패하면서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하바롭스크에서 소련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산당원으로 트레이닝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리틀보이 팻맨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이때 소련이 한반도에 승전국으로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승전국으로서 입성을 하면서 김일성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소련과 미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소련은 바로바로 위에서부터 땅으로 빡빡빡빡 걸어왔고,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의 한반도에 훨씬 늦게 입성했습니다. 수요일 늦게 입성했고, 또 미국은 이쪽 나라들에 대한 정세와 계획이 없었던 반면에, 영토적 야욕 역시 없었던 반면에, 소련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을 위성 국가를 세웠던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또 아관 파천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구한말부터 소련은 이 땅에 대해서 엄청난 영토적, 우리가 잘
잘 아시듯이 언제나 부동항을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남진정책, 동진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많은 전략과 그런 위성국가를 세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마디로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오는 소련을 막기 위해서 38선이 그어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이후 6.25까지의 분단선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련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이 없었던 데 반해서 소련은 엄청나게 노련한 전략을 통해서 김일성을 북한 주민에게 신인간으로 소개하면서 그를 차기 지도자감으로 내세우면서 그를 이제 지도자로 키우기 시작했고 건국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문서를 스탈린이 작성하고 헌법도 만들고 모든 사인도 스탈린이 직접 주도하면서 용이 주도하게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런 동쪽 끝에다가 자신들의 위성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헌법 초안 역시 스탈린이 썼고 이에 비해서 남한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뭐 미군 정과 이승만 또 한국 남한 내에 극좌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건국 준비가 스탈린에 의해서 착착 주도되는 것과 달리 아주 한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고 이 상황에서 의남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했었던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분단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당시로서 혼란스러운 남한 정세상 아주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선거를 거쳐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성립하게 되었고 불과 며칠 후에 북한이 건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단의 책임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고 우리가 북한이 먼저 주도 면밀하게 사회주의 국가를 성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건국을 했기 때문에 분단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한국이 가졌던 희망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본 많은 북한 내 지식인들, 크리스찬들, 배운 사람들, 소위 배웠다는 사람 150만 명이 한국으로 월남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이 앞으로 세울 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척 폭력적이며 기독교를 억압하며 이전의 조선시대의 반복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많은 사람이 월남했고 소위 배웠다는 사람, 소위 좀 지식을 가진 사람,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에 엄청난 인적 인프라가 됐던 반면에 북한은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 다 떠나간 나라에서 나라를 건국해서 일궈 나가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인적 인프라의 차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체제로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건국 이후의 양측의 상황은 무척 달랐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계의 10대 공업단지에 속하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공업단지를 북한 내에 다 건설해놨기 때문에 아주 발전된 공업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한은 무척 남로당이 20만 명이라고 할 정도로 남한은 무척 혼란스러웠고 그 사람들이 여수, 제주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폭동을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이때 3배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50배 잘 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또 이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왜 지금 그렇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필리핀이 반미에서 미군이 철수했죠. 이후에 필리핀이 지금과 같은 길을 걷고 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적화 통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한테 가서 엄청나게 쫄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으니까 저기는 혼란스럽고 우리는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2차 대전에 무기도 소련이 많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고 했을 때 스탈린이 반대했습니다. 스탈린은 미군이 참전할 수 있고 또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는데 이 시기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중국이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소련에게 있어서 중국이 건국했다는 건 엄청나게 든든한 사회주의 동생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무척 힘이 됐고 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핵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한 해 전에. 그리고 미군의 비밀 문서가 공개됐는데 한국이 극동 방위선 밖에 있는 것이 공개되면서 이것도 스파이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스탈린이 이제 여기를 쳐들어가도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해볼 만하다고 느끼게 돼서 김일성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전면적인 침략이 이루어졌습니다. 침략이 이루어지자마자 그것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참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치슨 라인 밖에 우리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가 벗어났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혼자뿐만 아니라 유엔군을 모두 대동해서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많은 한국의 교회의 뜨거운 기도에 그 응답한 것, 그래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기도 제목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것도 훗날 전해진 바와 같이 그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그것이 미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학자들에게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이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공산주의 팽창 세력에 대한 그 의도를 간파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정말로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경계선을 끊고 정말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어떠한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이 사실 성공률이 엄청 낮고 많은 일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작전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또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을 모아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때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38선을 넘어갔을 때 중국이 정말 대노를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넘어오냐고 그랬을 때 메가더 장군은 추격권은 승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면서 중국의 대노를 뿌리치고 북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압록강을 정말로 갈 뻔했는데 이때 스탈린은 거의 이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스탈린은 그들이 우리와 국경선을 맞대게 놔둬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 손 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전세가 불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미군인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이 전쟁은 남북한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거대한 국제전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정말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 됐을 때 애절한 편지를 중국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김일성과 박헌영의 이름으로 마오에게 보낸 편지였고 정말 와서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탈린이 포기한 데 비해서 마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오는 그 당시에 나라를 건국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으나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순망치한이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골칫덩어리 북한에 대해서 지금도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은 1300m의 국경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절대로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범퍼존이 필요하고 그 당시에 건국한 지 1년도 안 돼서 100만 대군을 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도 북한이 중국에게 갖는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를 하고 북중 관계 또 우리가 이 지역의 정세를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정말로 인민지원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래 인민해방군입니다. 중국 군대는. 하지만 인민해방군 계급장 떼고 옷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국가의 군대가 보낸다는 것은 미국과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계급장 떼고 정말 우리는 그냥 도와주러 가는 친구가 같은 자원하는 군대라고 하면서 그 군대를 보내게 되었고 100만 대군을 보냈고 펑더화이 중국 혁명의 정말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사령관으로 돼서 전체 통솔자가 돼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자기의 장남을 보낼 정도로 이 전쟁이 중국에게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아들은 김일성이 친히 보낸 계란을 몰래 삶아 먹다가 폭격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아들을 한국 전쟁에서 잃을 정도로 이게 중국에게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북한에게 참으로 한이 됐던 겁니다. 미군은 유엔군까지 데리고 와서 한국을 도와주는데 중국은 마치 부끄럽다는 듯이 옷 다 갈아입고 와가지고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온 게 아니라는 듯이 와서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고마우면서도 엄청나게 한이 맺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메가더는 피해 사륙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이 중국군이 옷은 거지같이 입고 있었으나 중국 혁명을 성공한 정말 혁명 용사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전투가 있었고 그중에서 장진호 전투 또 흥남부두 철수가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여기에서 메가더와 트루먼이 싸웁니다. 메가더는 전면전, 핵 사용을 불사하는 전면전을 원했고 트루먼은 그것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메가더를 말렸습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기는 사람은 더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가더는 다 잘려가지고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라고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이런 교착 상태로 2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게 1차 대전 참호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참호전이 벌어져서 한반도가 모두 갈기갈기 쪼각나고 정말로 2년 동안은 서로 일보 진전, 일보 후퇴하는 정말로 지겹고 질이 멸렬한 기간을 2년 동안 겪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방 한국, 북한, 중국,
미군은 다 전쟁을 좀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던 스탈린은 어차피 뭐 자기의 경쟁적인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라이벌들, 어떻게 보면 주변국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기력을 다 빼는 것을 반가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2년을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쟁이 끝냈던 거는 스탈린이 죽자마자 거의 속전속결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전쟁이 국제전이라는 것, 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때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착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결과는 아시아의 냉전 구도가 완성된 겁니다. 중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우리도 한미동맹을 맺으면서 아시아에서 냉전의 구도가 완전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북중러, 그 다음에 한미, 일의 북방 삼각, 남방 삼각의 대결 구도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때부터 북한은 고립과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시작하는 나라로서 국가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은 개방과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두 나라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런 다른 결과가 지금 나타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위해주고 그 나라의 존재가 유지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의 중국 인식은 북한 불신과 원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고맙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김일성이 펑더화이한테 작전 실패로 인해서 따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모감, 그래서 중국은 우리를 도와주되 저렇게 도와줬다는 거에 대한 한맺힘이 있어서 이후에 북한은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간다, 핵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중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이랑 동맹이기도 하고 언제나 경제적으로 의지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게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는 결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것이 야기되는 결과는 이런 북핵 문제 아닙니까? 중국이 언제나 북한 비핵화를 우리는 지지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살 방도를 찾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은밀히 서포트해줘서 이런 핵을 개발하지만 이런 트럭은 중국이 다 보내주는 이런 결과가 중국의 북한 인식의 지금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25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었느냐는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전범에 대한 재판, 전범의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북한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됐고,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는 그냥 사과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그렇게 요구하면서 북한에게는 그 명백한 전범에 대한 사과, 그렇게 많은 우리 가정 중에서 6.25의 폐해를 겪지 않은, 참상을 겪지 않은 가정이 없을 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정치의식,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그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도, 그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에 참전했던 정권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과를 묻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비해서 일본은 이미 나라가 교체되고 이미 전범들은 다 재판을 받고 나라가 새로 만들어주고 평화헌법을 새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없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끝없이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은 좀 불공정한 어프로치가 아닌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은 변했는가? 6.25를 일으켰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이 다른 북한인가? 저는 그다지 그렇다 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하는, 그리고 말들과 행동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또 그들이 지금 핵무장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북한이 변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했으면은 김정은이 그렇게 김일성이랑 젊은 나이에 똑같이 하고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평화는 가능할까도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약속과 사인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봄이 온다는 콘서트를 연다고 그것이 정말 평화를 담보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은 수출 주도의 경제 발전을 했고, 그것은 한미동맹의 근거에서 냉전의 최전방에 싸우는 자군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고, 미군의 주둔에 의해서 또 부분적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화들이,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안전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는 국방에 대한 그런 스pen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북한이 취했던 그런 국가 발전 전략은 사회주의 대국의 변화에 부분적으로
기인합니다. 소련은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발언을 한 이후에 자유화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대학진 운동 같은 극단적인 사회주의 실험을 하면서 그들이 겪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약간 기겁을 했던 거죠. 또 중소가 사회주의 대국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정말로 스스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주체사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체사상은 일부 종교 연구가들에 대해서 세계 10대 종교로 뽑힐 정도로 사람의 세계관과 정말로 사람의 인식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주체, 고립된다는 거, 우리끼리 하자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고 경제와 정보를 외국으로부터 막으면서 우리의 길을 간다는 건데 이것이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서 멋지게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사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멋진 이론으로 그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철 서신을 썼던 김영환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북한에 잠수함 타고 갔을 때 김일성과 주체사상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고 싶었을 때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잘 몰랐다는 거죠. 황장엽 씨가 다 썼기 때문에 김일성은 오히려 이론에 대해서 아주 희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군 정치입니다. military first.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군이 모든 것을 운전한다는 것이 북한의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반미입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고 지금 무리해서 핵을 개발하고 군대를 무조건 키워야 되고 우리가 그러는 건 밖에 엄청나게 나쁜 놈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미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지금 군대를 남자는 10년이나 가야 되지만 그것을 조금 참아야 된다는 이유, 정당성을 제공하는 논리가 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반미 시위가 언제나 매년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없었던 거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남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반미 시위가 없었던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제사회인 거죠. 이 바깥으로부터의 정보 또 서로 간의 그런 사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정치교육, 감시사회, 수용소, 자아비판과 같은 정치 수업이 언제나 생활 가운데서 있는 정치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가진 힘, 군사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꼬물 같은 것들이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대포가 13,000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후진 재래식 무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평양과 원산을 잇는 저선 이남에 70%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재래식 무기여도 서울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도시들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또 우리가 북한은 원유도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38선만 그러니까 수련선만 넘으면 바로 한국의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타고 진격한다는 플랜까지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이버 부대, 특수부대인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는 낙하산 타고 또 땅굴로 이 대나무로 와서 뒤에서 후방에서 전쟁을 하는 또 사이버 부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다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최애 그룹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핵을 너무나도 오래 머리 위에 이고 살아서 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약간 감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은 핵이 아닌 다른 모든 무기들이 재래식 무기라고 할 정도로 핵은 절대 병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들은 핵을 두 나라가 가지고 있을 때는 두 나라는 암묵적인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고 핵의 불균형이 있을 때는 이 나라는 이 나라에게 굴종하든지 죽든지 두 개밖에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핵은 절대 병기입니다. 그래서 우나미 발전소를 지을 때 북한은 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6.25가 끝나자마자 모스크바에 과학자들을 보내서 만들기 시작한 건데 북한이 이렇게 만든 핵을 우리가 돈 좀 주면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만든 핵이고 무엇을 위해 만든 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핵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늘 긴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반에는 무척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말로 난파 간첩이 박정희의 목을 딴다고 넘어왔고 판문점에서 도끼로 미군이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아웅산 테러, 탈기 테러 등 여러 가지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약간 완화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살기 시작했던 해인 1972년입니다. 이때 박정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고 북한과 만나게 되었고 만나게 되어서 이제 좀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북한이 그해 겨울에 바로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정말 주체사상과 정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해서 구구절절 나열한 사회주의 헌법을 봤을 때 만남과 약속의 허망함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체제 위기를 겪었던 것은 동구권의 붕괴 또 소련의 붕괴입니다. 이때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이제는 사회주의 냉전에 이제
백기 항복을 하면서 원조가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그때나 지금까지나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경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조가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원조가 중단되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하면서 북한은 정말 국제적으로 엄청난 배신감과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냉전이 정말 피튀기가 있을 때 우리가 전방에서 가치가 있는 건데 냉전이 와해졌을 때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한이 했던 것이 남한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대북 지원이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만나서 했던 모든 약속들은 이때 했던 약속들보다 뭐 더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늘 하는 얘기인 거죠.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는 뭐 비핵화를 이루고 하지만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북한은 돈을 받아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 돈으로 먹고 살 것인가 무기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고르면은 총을 고른 사람에게 돈을 뺏길 수 있지만 총을 가지면은 돈을 뺏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선택한 게 총을 갖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 받은 돈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거나 공장을 짓거나 산업화를 이루기 대신 무기를 개발하기로 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핵을 잘 개발하게 되었고 그 대신 국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돈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꼴랑 돈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진작 나라가 잘 사는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북한은 핵을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민족이라는 개념이 민족, 평화, 공존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란 개념이 도입되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것을 우리끼리 해결하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물들게 되었고 이것의 진정한 미래, 우리 민족끼리의 의미는 미국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나누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보다 이 북한과의 민족의 끈이 더 진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분열되게 되었고 주적이 북한에서 자꾸 뭐 다른 나라, 일본 내지는 뭐 다른 나라로 전환되는 우리의 그 전선이 흐트러지는 효과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국 내 절대적인 서포터스들이 한국의 주사파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회주의파와 주사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한마디로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사회주의자들과 주사파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들이 상당히 경쟁을 했지만 동구권이 무너진 이후에 원조 사회주의자들이 이론적으로 주사파들에게 지면서 지금의 정치계를 많은 주사파들이 장악하게 된 이유가 동구권 붕괴, 또 주체 사상에 그런 매혹된 젊은이들, 또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선정 공작,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 정치에 많은 이들이 진출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반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끊고 하라고 하셔서 잠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